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토해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젖어번지고 흩어지며 마치 길바닥 전체가 거대한 인상파, 화가의 캔버스가 된 듯했다. 이 낭만적인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허름한 식당 뒷문으로 서유아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다. 그녀의 29해 인생처럼 비는 끈질기고 지독했다. 오늘도 그녀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끝마쳤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편의점 계산원, 그리고 밤에는 이 식당의 주방 보조. 그녀의 어깨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옥탑방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6살배기 딸. 민서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식당 주인이 남은 반찬 몇 가지와 밥을 싸준 그녀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다. 그녀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았다. 이 온기가 식기 전에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큰 사치였다.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쓰레기통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냄새와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빗물이 그녀를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골목길의 낡은 상가 처마 밑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를 그녀가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한 명의 노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파는 남루하고 얇은 옷을 입은 채 쉴 새 없이 온몸을 떨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앙상한 손은 무언가를 갈구하듯 허공을 향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아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녀 자신의 삶도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이었으니까. 그녀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배고픔을 알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품에 안은 따뜻한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 시각 노파의 모습을 한 아우라 그룹의 박선희 회장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였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잿더미처럼 황량했다. 막대한 부와 권력 주변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 대신 아첨꾼과 사기꾼들만이 들끓었다. 특히 하나뿐인 손자. 민준의 주변은 더욱 그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손자가 돈과 권력의 허상에 빠져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잊어버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기이한 시험을 시작했다. 가장 비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거리로 나와 세상의 민낯을, 인간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 앞을 지나갔다.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벌레를 보듯 피했으며 또 어떤 이는 아예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한 젊은 여자를 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자신처럼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여자였다. 여자는 자신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박선희는 또 다른 경멸의 시선을 받을 준비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면님, 그때 그녀의 귓가에 조심스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순수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유아가 물었다.
노파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유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도시락통을 꺼냈다.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도시락통을 열었다. 따뜻한 김과 함께 고소한 밥 냄새와 짭짤한 반찬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녀 자신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다. 변변치 않지만 아직 따뜻해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박선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평생 수억 원짜리 식사를 해왔지만 지금 눈앞에 이 소박한 도시락만큼 귀한 음식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젊은 여자의 지친 얼굴과 떨리는 손끝에 묻어나는 진심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이 여자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소. 아가씨가 먹어야지. 박선희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유아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빗속의 무지개처럼 맑았다. 저는 젊어서 하루쯤 굶어도 끄떡없어요. 할머님이야말로. 이렇게 비를 맞고 굶으시면 큰일 나요. 그녀는 도시락통을 노파에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살이 몇 개 부러진 낡은 우산을 꺼내 펴주었다. 이것도 쓰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음식과 유일한 비를 가릴 도구까지 내어준 유하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자신의 얇은 재킷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채 다시 빗속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위태로웠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인해 보였다. 박선희는 차가운 골목에 홀로 남아 손에 들린 따뜻한 도시락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치가 조금 있고 콩자반과 멸치볶음, 소박하기 짝이 없는 반찬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의 거친 분장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직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선의가, 계산 없는 온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충직한 비서가 커다란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아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찾은 것 같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진짜 보석을 같은 시각 자신의 옥탑방에 도착한 유아는 흠뻑 젖은 채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딸 민서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딸의 임에 입을 맞추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배가 고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득 찬 듯 든든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대신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셨다. 그리고 창밖에 비 오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비 오는 밤이 지나고 며칠 후 서유하는 동네의 작은 빵집에서 쉴 새 없이 빵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세 번째 아르바이트 장소였다. 파티시에라는 직업은 겉보기에는 우아했지만 현실은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 흘리는 고된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다. 특히 이곳처럼 박리담회를 추구하는 동네 빵집에서는 창의성이나 예술성보다는 기계적인 속도와 체력이 더 중요했다. COC 손님들 기다리잖아. 빨리빨리. 주인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아는 대답 대신 묵묵히 손을 더 빨리 놀렸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여는 꿈을 꾸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잊게 할 만큼. 달콤하고 따뜻한 디저트를 만드는 것. 하지만 지금 그녀의 현실은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팍팍하고 고단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유아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아우라호텔 인사팀의 김민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우라호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VVIP들만 드나든다는 귀성급 호텔. 유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런 곳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할 리가 없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호텔 파티세리 팀의 파티시에 채용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유아 씨의 프로필을 인상 깊게 보았다는 추천이 있어서 혹시 면접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아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프로필 추천. 그녀는 아우라 호텔 같은 곳에 이력서를 내본 적조차 없었다. 분명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저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서유아 씨,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특별히 연락을 드린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단호했다. 유아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터무니없는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설령 그것이 잘못 걸려온 전화라 할지라도 아우라 호텔의 주방을 구경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유아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낡은 정장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녀는 밤새 정성껏 옷을 다리고 달아빠진 구두를 여러 번 닦았다. 그리고 도서관 컴퓨터로 아우라 호텔의 디저트 메뉴들을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아우라 호텔의 거대한 로비 앞에 섰다. 눈부신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랜드 피아노 소리, 공기 중에 감도는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면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날카로운 인상의 총주방장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마케팅 이사 오수진이었다. 총주방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유아는 떨렸지만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했다. 총주방장의 눈빛이 조금씩 흥미롭게 변해가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유아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행색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유아 씨, 그녀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식으로 제과제빵을 배운 경력은 없으시네요. 동네 빵집에서 일한 경력으로 우리 아우라 호텔의 격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면접이 아닌 모욕에 가까웠다. 아이도 있으시던데 야근이 잦은 호텔 주방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고객들은 최고만을 원합니다. 서유아 씨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배려해 줄 여유는 없는데 유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이 제 실력을 증명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수진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총주방장과 눈짓을 교환했다. 좋아요. 그럼 실력을 한번 봐야겠네요. 실기 테스트를 준비했으니 따라오시죠. 아우라 호텔의 주방은 마치 미래의 우주선처럼 깨끗하고 거대했다. 최고의 장비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유아는 잠시 압도당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디저트, 크렘 브릴레를 만드는 것이었다. 오수진은 주방 보조에게 눈짓하며 아무도 모르게 지시를 내렸다. 유핵의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하게 남은 신선도가 약간 떨어지는 크림을 건네주라고. 유아는 크림을 건네받자마자 미세한 시큼한 냄새를 감지했다. 완벽한 커스터드를 만들기에는 최악의 재료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시험이라면 기꺼이 통과해 주리라.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크림의 미세한 산미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레몬 제스트를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 상큼함을 극대화하고 설탕의 양을 조절하여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이 주방에서 일해온 사람처럼 모든 도구와 재료를 능숙하게 다루었다. 마침내 그녀가 만든 크렘 브릴레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총주방장이 스푼으로 캐러멜 토핑을 깨는 순간 파삭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신호였다. 총주방장은 한 입을 맛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놀랍군. 크림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켰어. 이 상큼함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다. 하지만 오수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마지못해 한 입을 맛보고는 폄하하듯 말했다. 그냥 먹을 만한 수준이네요. 아우라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녀가 유에게 불합격을 통보하려던 순간이었다. 위이잉. 총주방장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박선희 회장의 비서실이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네, 실장님. 네. 지금 실기 테스트가 막 끝났습니다. 네, 부주방장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총주방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축하합니다. 서유아 씨. 그가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격입니다. 파티시에가 아니라 파티세리의 새로운 부주방장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십시오. 유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주방장이라니. 오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총주방장님. 저런 여자를 어떻게 부주방장으로. 오 이사님. 총주방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회장님 비서실에 직접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에 오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하는 얼떨떨한 상태로 손에 들린 정식 채용 계약서를 쥔 채 호텔을 나섰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아우라 호텔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인생에 드디어 비가 그치고 해가 뜨려는 걸까?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오수진은 서류 파일을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당장 알아봐. 그녀가 비서에게 소리쳤다. 서유와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은퇴한 늙은 마녀가 왜 저런 천박한 계집애한테 관심을 갖는 건지 전부 다 알아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두 여자의 운명에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호텔의 파티세리 주방은 전쟁터와 같았단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달콤한 설탕과 버터 냄새 뒤에는 셰프들의 날카로운 고함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총악을 다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유화의 첫 출근 날.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 인사가 아닌 차가운 경계와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저 여자가 오늘부터 우리 부주방장이래. 총주방장님도 건너뛰고 회장실에서 바로 꽂아넣은 낙하산이라더군. 어쩐지 경력도 없는 동네 빵집 아줌마를 세상 말세야 그녀의 등 뒤로 독이 든 칼날 같은 수군거림이 오갔다. 오수진 이사가 퍼뜨린 소문은 주방 전체에 이미 파다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고 총주방장은 그녀에게 부주방장의 업무 대신 신입 인턴이나 할 법한 허드레시를 맡겼다. 수십 킬로그램의 과일 상자를 옮기고 하루 종일 아몬드를 빻는 일.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길들이기였다. 서유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칼질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물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세 사람 몫의 일을 혼자서 해치우면서도 틈틈이 주방 전체의 동선과 시스템을 관찰했다. 그녀는 디저트 스테이션의 재료 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오븐의 온도에 미세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첫날에 이미 파악했다. 그녀의 침묵과 실력은 오히려 다른 셰프들의 시기심을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그녀를 지켜보던 총주방장의 눈에는 희미한 감탄의 빛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저 여자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후 주방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우라 그룹의 젊은 황제 CEO 강민준이 예고 없이 주방 시차를 나온 것이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비서와 오수진 이사를 대동한 채 주방에 들어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시끄럽던 주방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그의 차가운 눈은 스캐너처럼 주방 전체를 훑었다. 그는 조리대의 희미한 얼룩 하나, 셰프의 흐트러진 모자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위생 상태 불량, 조리대 담당자, 심할서 제출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인공지능처럼 차가웠다. 오수진이 그의 옆에 바싹 붙어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듯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강민준의 시선이 마침내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베이킹 틀을 닦고 있던 서유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오만함과 권위가 넘쳤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당신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경력도 실력도 없이 연줄 하나로 부주방장 자리를 꿰찼다는 여자. 주방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유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폈다. 서유하라고 합니다.
이름은 궁금하지 않아. 내가 궁금한 건 당신이 아우라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뿐이야. 강민주는 감성이나 미각 같은 주관적인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데이터와 실적, 그리고 압박 속에서의 결과물만을 신뢰했다. 그는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에 증명하여 그녀를 꽂아 넣은 배우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던졌다. 오늘 저녁 우리 호텔에 VVIP 고객을 위한 특별 디저트를 만들어. 조건은 3가지. 첫째, 손님은 심한 당뇨 환자다. 설탕은 절대 사용 금지. 둘째,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글루텐 프리여야 해. 셋째, 인공 감미료의 맛을 지독히 싫어한다. 주방의 다른 셰프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설탕도, 밀가루도, 인공 감미료도 없이 VVIP의 입맛을 만족시킬 기억에 남을 디저트를 만들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시간은 3시간 주지. 내 손님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당신의 사직서를 올려놓거나.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명백한 해고 통보였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오수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저 여자의 비참한 종말을 감상하는 일만 남았다. 모두가 유아가 절망하거나 울면서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을 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강민준의 차가운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오히려 단단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닌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강민준의 눈썹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경멸적인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다. 결과로 증명해 보시지. 그가 떠난 후 주방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다른 셰프들은 동정 혹은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서유아는 홀로 남겨졌다. 불가능한 과제와 그녀의 실패를 바라는 수십 개의 눈들 속에서.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고쳐매고 자신에게 주어진 전쟁터, 조리대 앞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설탕과 밀가루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기적을 만들어낼 레시피가 그려지고 있었다. 강민준이 떠난 주방에는 승자의 오만함과 패자의 절망을 예상하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셰프들은 동정 혹은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서유아를 쳐다보았다. 불가능한 과제. 그것은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명백한 함정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성공하리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서유아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더욱 집중력이 높아지는 타입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민준이 던진 3가지 족쇄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설탕 금지, 글루텐 프리, 인공 감미료 금지. 그것은 현대 파티세리 기술의 팔과 다리를 모두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제약이 많을수록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법이다. 그녀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다.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식자재 저장고로 향했다. 화려한 수입 과일과 최고급 초콜릿이 즐비한 선반을 지나 그녀는 가장 구석지고 평범한 재료들이 놓인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한국의 땅이 키워낸 가장 익숙하고 소박한 식재료들이 있었다. 흙이 묻은 고구마, 탐스러운 바에, 그리고 유기농 쌀가루. 다른 셰프들이 그녀의 선택을 보며 수군거렸다. 설마 저런 촌스러운 재료들로 VVIP 디저트를 만들려는 건가? 미친 게 틀림없어. 최고급 호텔 주방을 동네 떡집으로 착각하고 있나 봐. 유아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3가지 재료가 만들어낼 맛의 교향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구마의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단맛, 배의 시원하고 청가한 단맛, 그리고 쌀가루의 고소함. 이 3가지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다면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콤하고 밀가루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 터였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신입 부주방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여왕처럼 그녀는 조리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녀는 먼저 가장 좋은 고구마를 골라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증기 오븐에 넣었다. 고온의 증기는 고구마의 당분을 응축시켜 그 어떤 설탕보다도 깊고 풍부한 단맛을 이끌어낼 터였다. 고구마가 익는 동안 그녀는 배의 껍질을 얇게 벗겨내고 씨를 제거한 뒤 종이처럼 얇게 점였다. 그리고는 계피 조각과 생강 한 톨을 넣은 배즙에 점인 배를 넣고 가장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였다. 배의 과육이 투명해지면서 계피와 생강의 향긋한 향이 배의 시원한 단맛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른 팬에 쌀가루와 잣가루를 살짝 볶아 고소한 크럼블을 만들었다. 견과류 금지라는 조건은 없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잣의 고소한 풍미가 이 디저트의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은 한편의 우아한 발레와도 같았다. 모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부드러웠고 모든 과정은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주방에 퍼져나가자 그녀를 비웃던 셰프들의 표정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3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녀의 디저트가 완성되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다. 따뜻한 고구마 퓨레를 동그랗게 담고 그 위에 조림배 조각을 꽃처럼 피어나게 얹은 뒤 고소한 쌀가루 크럼블을 눈처럼 뿌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만들어주는 투박한 간식 같았지만 그 안에는 최고급 파티시에의 섬세한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따뜻할 때 바로 서빙해 주세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접시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최고급 VVIP 룸. 강민주는 지루한 얼굴로 디저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VVIP 손님은 핑계일 뿐이었다. 그는 서유아가 실패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디저트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디저트를 보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구마라니 천박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차가운 심판관의 얼굴로 스푼을 들어 디저트를 한 입 떠먹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혀끝에 닿은 부드럽고 따뜻한 단맛.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되고 그리운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였다. 주변의 화려한 VVIP 룸이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오래된 한옥집에 아랫목이 펼쳐졌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7살짜리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주름진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어주던 할머니, 박선희 회장이 있었다. 그의 할머니는 아픈 손주를 위해 부엌에서 직접 찐 고구마를 으깨고 배를 갈아 섞어 계피가루를 솔솔 뿌린 특식을 만들어주곤 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던 품, 돈과 배신, 그리고 냉소로 가득 찬 어른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그가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순수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강민주는 번쩍 눈을 떴다. 다시 VVIP 룸의 차가운 현실이 그를 덮쳤다. 그는 경외감에 가까운 눈으로 눈앞의 디저트를 다시 쳐다보았다. 이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기억의 맛을 재현해낸 것이지. 그는 스푼을 들어 다시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을 먹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디저트 접시를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잠시 후 총주방장이 긴장한 얼굴로 룸에 들어왔다. 강민주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서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디저트, 내뜸 대표님. 손님께서 아주 기억에 남는 맛이었다고 전해 그의 무심한 한마디는 주방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이 되었다. 강민준에게 기억에 남는다는 평가는 기립박수보다 더한 극찬이었기 때문이었다. 주방의 모든 셰프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서유아를 쳐다보았다. 강민주는 룸에 홀로 남아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느꼈던 격렬한 감정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의 철저한 논리의 세계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성의 균열이 생겼다. 그는 짜증이 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한편 총주방장에게서 보고를 전해 들은 오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기억에 남는다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고작 고구마 따위가 그녀는 서유아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강민준의 관심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적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질투심은 이제 사르에 가까운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나야, 서유아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줘. 뭐든 상관없어. 그 여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을 만한 쓰레기 같은 과거. 뭐라도 찾아내.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서유아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유아의 삶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균형은 전화 한 통에 너무나 쉽게 깨져버렸다. 그녀가 중요한 연회 디저트 시연회를 앞둔 어느 날 아침, 딸 민서를 돌봐주던 이웃집 할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시연회는 그녀가 부주방장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공식 무대였다. 결코 빠질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서야, 오늘 엄마랑 같이 반짝반짝 성에 갈 건데 대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한 공주님처럼 얌전히 있어주기로 약속할 수 있어. 그녀는 딸을 호텔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은 비품실에 몰래 데려갔다.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그리고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모양 과자를 쥐어주며
그녀는 딸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다. 민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6살 아이의 호기심은 엄마와의 약속보다 강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엄마를 기다리던 민서는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들어왔다. 나비다. 민서는 엄마와의 약속도 잊은 채 나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나비는 복도를 따라 훨훨 날아갔고 민서는 그 뒤를 신나게 쫓아갔다. 하지만 나비가 높은 창문 밖으로 사라졌을 때 민서는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없이 이어진 똑같이 생긴 복도. 그녀의 눈에 익숙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서움에. 민서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지독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까다로운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고 오수진 이사가 버려놓은 마케팅 문제까지 뒤처리해야 했다. 그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에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자신의 집무실을 나와 조용한 임원 전용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발에 무언가 작은 것이 걸렸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강민준의 첫 반응은 차가운 짜증이었다. 어떻게 이 보안이 삼엄한 임원층에 아이가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어이, 꼬마야. 그는 아이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했기에 부하 직원을 대하듯처럼 딱딱하게 말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다. 당장 그가 경비팀을 호출하기 위해 손목시계의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수한 눈망울에 그의 차가운 말이 순간 목구멍에 걸렸다. 아저씨, 아이가 훌쩍이며 말했다.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우리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꾸밈 없는 말에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 어젯밤. 자신의 굳어있던 심장을 녹여내렸던 그 고구마 디저트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색한 동작으로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이름이 뭐니? 꼬마, 마법사 따님. 서민서예요. 아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미소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빙벽이 또 한 번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는 민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경비팀에게 아이의 엄마를 찾는 동안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기로 한 것이다. 그의 거대하고 차가운 집무실에 작은 아이의 존재는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위해 최고급 태블릿 PC를 내주었지만 민서는 그것보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뉴턴의 진자나 도시의 풍경이 담긴 스노우 글로브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이의 질문에 답해주며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떠올렸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그의 적막했던 공간을 채웠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공간에서 이런 종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놀라울 만큼 기분 좋은 소음이었다. 그는 어느새 딱딱한 CEO의 얼굴이 아닌 그저 한 아이와 놀아주는 평범한 남자의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민서는 고맙다며 그에게 그림 한 장을 그려주었다. 삐뚤삐뚤한 선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자신을 멋진 왕자님으로 그리고 엄마를 예쁜 여왕님으로 그려놓았다. 강민주는 그 유치한 그림을 보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한편 시연회를 무사히 마친 서유하는 비품실로 돌아와
민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수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해고당할 위험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호텔 복도를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을 발견한 총주방장은 의외로 그녀를 질책하는 대신 보안팀에 조용히 연락하여 아이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마침내 보안팀은 민서가 CEO의 집무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한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해고를 각오한 채, 그리고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시무시한 아우라 그룹의 황제. 강민준이 자신의 딸 민서와 함께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민서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엄마, 나 왕자님 만났어. 유한은 딸을 끌어안았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강민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강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딸을 끌어안고 있는 유아의 모습을, 그 모성에 가득한 절박함과 안도감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서던 강인한 셰프의 모습이 아닌 한 아이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주워 들었다. 따님이 재능이 있군.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이 일은 걱정하지 말고 아이 데리고 조심히 귀가하도록.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멍하니 서 있는 유하와 총주방장을 뒤로 한 채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자신의 차 안에서 강민준은 민서가 그려준 유치한 그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유아의 실력은 곧 아우라 호텔 주방 전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셰프들도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일 처리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디저트의 맛 앞에서 점차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총주방장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낙하산이 아닌 주방의 핵심 전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 앞에서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무능력하다고 의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한 끈기, 딸아이 앞에서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기억의 맛까지. 서유아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쾌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눈에 서유아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는 성가신 벌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관심이 서유에게 향하는 것을 여자의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유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저 천박한 미혼모를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아우라 호텔의 연례 행사이자 가장 중요한 사교계 파티인 VVIP 갈라 디너가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올해 갈라 디너의 하이라이트는 은퇴한 전설적인 파티시에가 오직 아우라 호텔만을 위해 헌정한 전설의 디저트 별빛 눈물을 선보이는 것이었다. 별빛 눈물의 레시피는 호텔의 1급 기밀이었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파티세리 팀에게 최고의 연계이자
가장 큰 부담이었다. 총주방장은 고민 끝에 이 막중한 임무를 서유에게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에 대한 완전한 신임의 표시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오수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녀의 음모는 두 갈래로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첫째, 그녀는 서유아가 별빛 눈물의 비밀 레시피를 경쟁 호텔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다. 그녀는 해커를 고용하여 유아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경쟁 호텔 인사팀에 레시피를 암시하는 내용의 가짜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레시피의 복사본을 몰래 유아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둘째, 파티 당일. 디저트가 손님들에게 나가기 직전에 결정적인 재료를 바꿔치기 하여 디저트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파티세리 팀에서 불만이 많았던 한 젊은 셰프를 돈으로 매수했다. 갈라 디너의 밤이 찾아왔다. 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보석과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위선적인 웃음이 넘쳐 흘렀다. 강민주는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쓴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서유아가 별빛 눈물의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은 설탕 공예와 분자 요리가 결합된 극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저트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결과물에 잠시 고단했던 삶을 잊고 행복감을 느꼈다. 밤 9시, 메인 코스가 끝나고 마침내 디저트가 서빙될 시간이었다. 주방이 가장 분주한 그 순간, 오수진에게 매수된 젊은 셰프가 유아에 조리돼 있던 설탕통을 똑같이 생긴 고운 바다 소금통으로 재빨리 바꿔치기 했다. 마지막 장식을 하던 유아는 그 치명적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마침내 수백 명의 손님들 앞에 별빛 눈물의 모습을 드러냈다. 영롱한 빛을 내는 설탕 공예와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무스, 모두가 감탄하며 기대감 속에 첫 스푼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되었다. 손님들의 표정이 기대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불쾌함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짜, 이건 소금이잖아. 연 회장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 가장 중요한 파티에서 손님들에게 소금 폭탄을 디저트로 내놓은 것이다. 아우라 호텔의 명성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굳어진 강민준이 주방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그의 고함에 주방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바로 그 순간 오수진이 슬픈 얼굴을 한 채 손에 태블릿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유아가 경쟁 호텔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우리 부주방장님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호텔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기념품으로 챙겨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의 유아의 사물함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서는 별빛 눈물의 레시피 복사본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서유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맹세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음 가면 같았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이성은 눈앞의 증거들을 믿으라고 속삭였다. 가난한 미혼모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본능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고구마 디저트의 따뜻한 기억, 딸을 끌어안고 안도하던 그녀의 절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를 잡아당기며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서유아 씨를 보안실로 데려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내가 갈 때까지 누구도 그녀와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서유아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꼈다. 강민주는 아수라장이 된 주방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증거도, 오수진의 의기양양한 얼굴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먹을 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평생 처음으로 겪는 이 지독한 내적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가 다음에 내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터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유아의 유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조작된 이메일, 그녀의 사물함에서 나온 레시피, 그리고 망쳐진 디저트.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모든 증거가 한 사람, 서유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돈에 굶주린 가난한 미혼모였고 거액의 유혹에 넘어가 배신을 저질렀다.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본능은 그 결론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두 개의 영상이 겹쳐졌다. 하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었다.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딸을 찾은 뒤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얼굴이었다. 과연 두 얼굴이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자신의 아이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디저트를 돈 때문에 팔아넘기고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는 괴로웠다. 과거의 배신은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고 오직 데이터와 증거만을 믿으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서유하라는 여자는 그의 그 견고한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내 사무실로 와. 잠시 후 그의 충직한 비서가 들어왔다. 공식적인 증거는 모두 무시해. 강민준이 명령했다. 그의 눈은 결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을 찾아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 모든 출입 기록을 전부 재분석해 호텔 내의 모든 통신 기록까지 이 완벽한 증거들 속에서 들어맞지 않는 작은 조각 하나를 찾아내란 말이다. 김 비서는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의 에이스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강민준의 비밀 지령 아래 아우라 호텔의 심장부인 중앙 서버실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밤샘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마침내 작은 모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째, 이메일이었다. 서유아가 경쟁 호텔에 보냈다는 이메일의 발신 IP 주소는 호텔 외부의 공공도서관 컴퓨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호텔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해당 시간에 그녀가 단 한 번도 호텔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의 계정을 해킹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둘째, CCTV 영상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녹화한 방대한 영상을 분석하던 중 감사팀 직원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영상은 디저트가 망가지기 직전 주방 뒤편의 서비스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오수진 이사의 개인 비서가 디저트를 망친 장본인인 젊은 셰프 박 씨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셋째, 식자재 기록이었다. 파티세리 팀의 그날 식자재 불출 기록에는 설탕 외에 소금은 단 한 그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디저트에 사용된 다량의 고운 바다소금은 주방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 젊은 셰프 박 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젊은 셰프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강민주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2개의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다. 박 셰프, 당신 앞에 2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아, 폴더는 당신의 자술서와 지방 리조트 주방으로의 발령장이야. 2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B 폴더는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고소장과 당신이 오수진 이사에게 돈을 받는 영상이야. 최소 5년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요. 1분 주지. 선택해. 젊은 셰프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오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협박하고 매수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같은 시각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오수진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유아를 완전히 끝장내고 강민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서유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강민준은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오 이사, 그가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논의하기 전에 어젯밤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복기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그리고 그가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이메일에 IP 주소, 그녀의 비서와 박 셰프가 돈을 주고받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셰프가 눈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자신감 넘치던 미소에서 경악과 공포로, 그리고 이내 새하얗게 질려갔다. 오수진 이사. 강민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신이 호텔의 명예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이 곧 연락하게 될 거요. 보안팀은 오수진 씨가 개인 물품 외에 회사 물건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밖으로 정중히 모시도록. 그의 말에 밖에서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오수진의 양팔을 잡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과 야망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비참하게 끝장났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민주는 지하의 보안실로 향했다. 서유아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채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몸을 움츠렸다. 강민주는 그녀의 앞에 섰다. 미안하오. 그의 입에서 나온 2단어는 그 자신에게도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었다. 서유아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강민주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자신의 이니셜이 순화진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 때 그들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스쳤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차가운 CEO와 비운의 셰프의 관계가 끝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조용하고 희망적인 신호였다. 오수진이 쫓겨난 후 아우라 호텔의 주방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서유아를 향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은 더러운 음모를 이겨내고 스스로를 증명해냈다. 총주방장은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대우했고 다른 셰프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강민준과의 관계 역시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가끔 주방 점검이라는 핑계로 파티세리 팀에 들러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들의 어색한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류와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어느 날 오후 호텔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과 함께 깨졌다. 코드 블랙 회장님께서 예고 없이 호텔로 오고 계신다. 총지배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호텔 전체의 무전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코드 블랙. 그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한 비상경계 태세였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창업주의자 은퇴한 명예회장 박선희였다. 호텔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청소를 하고 모든 것을 재점검했다. 잠시 후 호텔 정문 앞에 소리 없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강민준을 포함한 호텔의 모든 임원들이 로비에 도열하여 굳은 얼굴로 차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차 문이 열리고 박선희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골목길의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도 비껴간 듯 고고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할머니,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강민준이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왔다. 박선희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로열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요청했다. 그녀의 비서가 총주방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뜻을 전했다. 회장님께서 디저트를 원하십니다. 메뉴에 있는 것 말고요. 내 뜻 듣고 계십니까? 당신네 부주방장. 서유아 씨가 직접 만든 따뜻한 고구마와 배 퓨레를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하시는군요. 총주방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 어떻게 일개 부주방장의 이름과 심지어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단 한 번 만들었던 디저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즉시 유에게 회장님의 명령을 전달했다. 유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전설로만 듣던 회장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그 고구마 디저트를 아마도 대표님이 할머님께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디저트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날 밤 이름 모를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던 그 순간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디저트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다. 잠시 후 총주방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 부주방장 회장님께서 직접 디저트를 가져오라고 하시는군. 그것은 파격적인 영광이었다. 유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디저트 카트를 끌고 로열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녀가 호화로운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박선희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가,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유아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디저트 스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땡그랑 하는 소리가 카펫 위로 둔탁하게 울렸다. 옷차림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얼굴, 자글자글한 주름과 인자한 눈빛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비 오는 밤 골목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뭘 떨어뜨렸구나. 박선희가 유아의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유아가 새로 가져온 스푼으로 디저트를 한 입 맛보았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내 기억 속에 그 따뜻한 맛과 똑같구나. 그리고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유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날 밤 아가씨가 주었던 도시락도 참 맛있었어. 내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따뜻한 밥이었지. 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할머니가 회장님 그럼 그날 밤의 일은 대체 그리고 그 우산 말이다. 박선희가 말을 이었다. 낡아빠진 우산이었지만 그 어떤 비싼 명품 우산보다도 훌륭하게 나를 비로부터 지켜주더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강민주는 할머니와 유아 사이에 오가는 알 수 없는 대화에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도시락 우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할머님. 어떻게? 유아가 간신히 더듬거리며 물었다. 박선희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선행은 좋은 레시피와 같아서 스스로 마법을 만들어내는 법이란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유에게 그만 돌아가 보라고 말했다. 유아는 꿈을 꾸는 듯 몽롱한 상태로 스위트룸을 나섰다. 불가능한 현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등 뒤로 박선희가 자신의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는 손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민준아, 이제 내 신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날 이후 서유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로열 스위트룸에서 마주쳤던 회장님의 얼굴과 그녀가 남긴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골목길의 초라한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박선희 회장의 비서로부터 정식 초대장이 전달되었다. 주말에 아우라 그룹의 본가인 전통 한옥 저택에서 열리는 가족 저녁 식사에 딸 민서와 함께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유아는 이것이 모든 의문이 풀릴 자리이자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올 자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 역시 할머니로부터 저녁 식사에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할머니가 왜 굳이 서유하와 그녀의 딸까지 부르는지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직원에 대한 변덕스러운 호의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약속된 주말 저녁, 유아는 가장 아껴두었던 원피스를 입고 민서에게도 예쁜 옷을 입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의 본가로 향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도시의 빌딩이 아닌 수백 년 된 소나무와 기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옥 저택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연못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엄마, 여기 진짜 궁궐 같아. 민서는 신이 나서 정원을 뛰어다녔다. 박선희 회장은 화려한 비단 한복이 아닌 편안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진짜 손녀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맛있는 전통 과자를 건넸다. 저녁 식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탁에는 화려한 호텔 음식이 아닌 박선희 회장이 직접 만들었다는 소박하고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다. 민서의 제잘거림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고 박선희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우리 민준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끼던 골동품 라디오를 고쳐주겠다며 분해했다가 결국 고철덩어리로 만든 적이 있었지. 할머니, 그 얘기는 제발 좀... 강민준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붉어졌다. 유아는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그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회장과 CEO 그리고 부주방장이 아닌 그저 한 가족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녀가 민서를 게스트룸으로 데려가 재운 후 마침내 세 사람만이 남았다. 달빛이 고요하게 정원을 비추는 대청마루에서 박선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왜 그날 밤 그 비오는 골목길에 있었는지 궁금했겠지. 그녀는 자신의 실망감과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던 마음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벌였던 위험한 시험에 대해서도 그날 밤의 일은 모두 내가 계획한 시험이었단다. 그리고 아가씨는 내 평생 가장 혹독했던 그 시험에 가장 완벽하게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유아가 아우라 호텔에 입사하게 된 것, 부주방장으로 승진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유아의 선한 마음이 과연 능력과 인내심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감사함과 동시에 조종당했다는 미묘한 배신감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민준이었다. 할머니, 그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회사와. 제 인생을 할머니의 장기판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셨단 말입니까?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가 서유하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녀에게 끌렸던 모든 감정들이 결국 할머니가 짜놓은 각본 위의 연기처럼 느껴졌다. 박선희는 손자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냈다. 내가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었어. 내가 내게 그 디저트에서 추억의 맛을 느끼라고 시키지 않았다. 내가 내게 그녀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내게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지. 그 모든 것은 온전히 너의 선택이었다. 내 손자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은 강민준의 마지막 자존심의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깨달았다. 시작은 할머니의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은 그 무엇도 섞이지 않은 진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명확해졌다. 그는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찬 눈으로 앉아있는 가녀린 서유아를 보았다. 이제 더 이상 회사의 정치도 할머니의 시험도 그 어떤 비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저 사람, 서유아 그 자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계획으로 시작된 만남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가 낮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은 진짜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진짜란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셰프 서유아도 시험의 대상자도 아닌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유아 씨, 그의 절절한 고백이 달빛 어린 한옥에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에서 박선희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자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결과보다도 더 완벽한 그림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준의 고백은 그들의 관계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색했던 공기는 이제 설렘으로 가득 찼고 조심스러웠던 눈빛은 숨길 수 없는 애정으로 변했다. 강민준은 난생 처음으로 일과 데이터가 아닌 한 사람으로 자신의 세상을 채워나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에게 최고의 것들을 선물하려 했다. 그의 비서는 최고급 레스토랑 전체를 예약했고 수억 원짜리 보석을 준비했으며 파리의 패션쇼에나 나올 법한 드레스들을 그녀의 옥탑방으로 보냈다. 하지만 서유아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돌려보냈다. 대신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동네의 작은 떡볶이집으로 갔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뜨거운 어묵 국물. 강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사람들 틈에 섞여 땀을 흘리며 음식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그들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고 낡은 오락실에서 동전 몇 개로 한참을 웃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CEO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사랑에 빠진 한 남자로서 웃고 떠들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지옥의 밑바닥에서 증오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오수진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서유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진 서유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꾸며낸 거짓 정보들을 넘겼다. 가난한 미혼모, 재벌 3세 유혹해 신분 상승 노력, CEO의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경영권까지 위협, 자극적이고 추악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이 기사가 터지는 순간 서유아의 인생은 물론이고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 타블로이드 기사가 인쇄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시사 주간지의 표지에 단아한 한복 차림에 박선희 회장의 독점 인터뷰가 실렸다. 단독 아우라그룹 박선희 명예회장의 비밀 시험 밥 한 그릇이 대기업의 미래를 바꾸다. 인터뷰에서 박선희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비 오는 밤의 시험, 서유아가 보여준 데가 없는 선행, 그리고 자신이 그 인연을 어떻게 소중하게 키워왔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현대판 동화와도 같았다. 그녀는 서유아를 탐욕스러운 여자가 아닌 진정한 선함과 실력을 갖춘 이 시대의 숨은 보석이라고 칭송했다. 기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중들은 냉혹한 재벌가의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에 열광했다. 서유아는 하루아침에 현대판 신데렐라이자 진정한 선행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오수진의 추악한 폭로 계획은 완벽한 역풍을 맞았다. 그녀의 거짓말은 오히려 그녀 자신의 비열함만 증명하는 꼴이 되었고, 대중의 비난 속에 그녀와 그녀의 가문은 철저하게 몰락했다. 그녀의 마지막 복수 시도는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세상에 공인해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강민주는 서유아와 민서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갔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그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민서와 함께 회전 목마를 탔고 솜사탕을 사주었으며 유아를 위해 인형 뽑기 게임에 열중했다. 밤이 되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때 강민주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는 유아가 아닌 민서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 민서야.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민서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해. 혹시 아저씨가 민서의 아빠가 되고 민서의 가족이 되어도 괜찮을까? 민서는 잠시 동그래진 눈으로 그를 보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그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네, 좋아요, 왕자님 아빠. 민서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 그는 유아를 돌아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꾸 소박하지만 우아한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유아 씨, 나와, 그리고 민서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꽃이 터지는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북악산 자락의 한옥저택, 한때 강민준에게 외로운 기억만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민서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정원에서는 민서의 7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서유아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아름다운 3단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호텔의 지원을 받아 자신만의 작은 디저트 연구소를 운영하는 존경받는 셰프가 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민서를 목마 태워 촛불을 불어 끄게 도와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다.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박선희 회장은 대청마루에 앉아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비 오는 밤, 한 그릇에 낡은 도시락이 베푼 작은 친절. 그 작은 씨앗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깨어진 가족을 하나로 묶었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기업의 재무제표 위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